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 메이입니다. 1984년 11월 3일, 이날은 플로리다주 템파에 살던 17살 소녀 리사에게 아주 중요한 날이었어. 기다리던 D-Day였거든. 17년이라는 짧은 생을 마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던 거야. 사실 리사에게는 말 못할 아픔이 있었는데 어릴 적 알코올 중독이던 어머니한테 버려지면서 14살이 되던 해 할머니에게로 보내지게 돼. 거기서라도 행복했으면 좋았겠지만 이 할머니도 정상적인 인물이 아니었어. 알코올 중독인데다가 리사를 거의 방치하는 거야. 심지어 할머니의 남자친구는 니네 할머니랑 헤어지겠다면서 막 협박했고 마구 때리는 것도 서슴지 않았던 거야. 이런 지옥 같은 상황은 무려 3년 동안이나 이어졌고. 근데 더 충격적인 게 뭔지 알아? 사실 할머니도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거야. 근데 오히려 리사 보고 야, 네 행실에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애를 나무라는 거야. 가족애가 완전히 결핍된 상황에다가 학대까지 받으니까 리사는 삶에 대한 모든 희망을 잃어버린 거지. 그래서 그날 D-Day에 자기가 겪었던 모든 고통을 겪은 유서를 책상 위에 올려두고 마지막 출근을 하게 돼. 당시 리사는 도넛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거든. 마지막 날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일했고 모든 근무가 끝났을 때는 새벽 2시였어. 자, 이제 리사는 미리 점찍어둔 인적이 드문 장소로 향해. 마음이 많이 무거웠겠지. 고요한 새벽거리를 자전거를 타고 천천히 가고 있는데 저 뒤쪽에서 부릉 하는 차 소리가 들리더라고. 그때 가로등도 다 꺼져 있어서 엄청 어두운 데다가 주위에 아무도 없었거든. 리사는 덜컥 겁이 났어. 그래서 일단 사람이 있을 법한 주변 교외로 빠르게 방향을 틀어서 가는데 순간 누군가 자전거를 뒤쪽에서 확 끌어당기는 거야. 리사는 악! 하고 중심을 잃고 쓰러졌고 이때 누군가 그녀의 머리 뒤로 총구를 겨눠. 야, 너 닥치지 않으면 네 머리 날려버린다. 이 남성은 리사의 눈을 가리더니 제갈까지 물리고 자기 차로 데려가서는 리사를 밀어넣고 그냥 출발해버렸어. 너무나 순식간에 벌어진 상황이야. 납치된 리사는 너무 무서웠어. 그래도 최대한 침착하려고 노력했고 눈을 가린 그 천 사이로 일단은 어렴풋이 보이는 차 내부를 빠르게 훑어보기 시작해. 일단 시트는 흰색이고 바닥에는 빨간 매트가 깔려있더라고. 그리고 앞에 자동차 계기판도 보게 되는데 거기에는 매그넘이라고 쓰여 있었어. 리사는 끌려가는 내내 어떻게든 그냥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최대한 기억하려고 했어. 그러니까 대략적인 위치를 외워두려고 한 거야. 그렇게 한참을 달린 차는 어딘가에 정차하더니 그 남자는 리사를 끌어내렸지. 이때 리사는 직감적으로 여기가 그 남성의 집이라고 판단했어. 그래서 들어가는 그 순간에도 최대한 많은 걸 기억하려고 주변을 살펴보기 시작해. 일단 어렴풋이 그 건물 바닥에 빨간색 반점 같은 무늬가 있는 녹색 카펫이 보였어. 또 계단으로 끌려서 올라가는데 총 19개의 계단이었고 이후에 남성은 왼쪽 방향으로 갔다가 다시 오른쪽으로 돌아서 멈추더라고. 리사는 느낌상 여기가 아파트일 거라고 추측했어. 집 안으로 들어선 남성은 이때부터 리사에게 끔찍한 범행을 저질러. 리사는 납치 내내 그 눈이 가려져서 이 어둠 속에서 정말 끔찍한 고통을 당한 거야. 게다가 범인은 조금이라도 리사가 저항을 하면 총으로 막 위협하면서 야, 너 나한테 당한 년들이 몇 명인 줄 알아? 이렇게 겁을 줬어. 그렇게 고문과 폭행은 무려 하루를 꼬박 넘겨서 26시간 동안 이어진 거야. 리사는 눈이 가려진 채 의식을 잃었다 다시 차리기를 반복했지. 그런데 이런 끔찍한 상황에서도 리사는 최대한 모든 걸 기억하려고 해. 심지어 그 침대의 촉감부터 주변에서 페인트 냄새가 심하게 난다는 것까지 아주 세세한 것 하나하나 전부 기억하려고 했었대. 또 눈은 여전히 가려져 있었지만 언뜻 범인이
짧은 갈색 머리라는 것도 알게 됐고. 근데 생각해봐.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죽기로 결심했던 리사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누구보다도 살고 싶어졌던 거야. 잠시 후부터는 범인이 어떤 사람인지도 살펴보기 시작해. 그 사람의 말과 행동으로 봤을 때는 감정 기복이 엄청 심한 사람 같더라고. 리사는 대범하게도 아예 그 사람과 차분하게 대화해보려고 노력했어. 근데 이 남자도 막 그렇게 협박하고 고문하더니 리사가 좀 친절하게 다가오니까 막 자기 얘기를 술술 털어놓더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최근에 자기가 여자친구랑 헤어졌는데 엄청 상처를 받았대. 그래서 여자들한테 복수를 하고 싶었다는 거야. 그 분노가 지금 엉뚱한 리사한테 온 거고. 그걸 들은 리사는 영리하게 행동했어. 그를 위로해주는 척 하면서 같이 있는 동안은 여자친구가 되어주겠다고 구슬리는 거지. 와, 진짜 나 같으면 너무 무서워서 이렇게는 못했을 것 같아. 근데 리사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데는 이유가 있었어. 지금 이 상황이 자기가 고통받았던 지난 몇 년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느꼈거든. 그냥 상대만 바뀐 거고. 그래서 일단 최대한 빨리 여기서 벗어나야겠다고 느꼈어. 차라리 협조해주는 척 하면서 동정심을 자극해보려고 했던 거지. 또 이 남자가 보니까 되게 감성적이고 또 자존감은 낮아 보여서 살살 달래주면 해결책이 있을 것 같았거든. 아니나 다를까 이 대화가 계속 이어질수록 범인은 점점 경계심을 풀었는데 이때를 놓치지 않고 리사가 애원하기 시작해. 사실 편찮으신 아버지가 있는데 돌볼 가족이 저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신고하지 않을 테니까 제발 목숨만 살려달라고 한 거야. 이때 남성은 아무 대답을 하지는 않았어. 그러다 납치된 지 26시간이 지난 다음날 새벽. 남자가 갑자기 셔츠를 던지더니 입으라고 해. 리사는 어리둥절했는데 이때 남자가 말하길, 야, 니네 집 주소 어디냐? 사실 어제 막 애원했을 때 반응이 없었잖아. 그래서 그냥 이렇게 죽겠구나 싶었거든. 근데 지금 분위기가 좀 달라진 것 같았어. 남자는 다시 그녀를 결박했고 차에 태우더니 한 30분 정도를 달려가. 새벽 4시 30분. 남자가 리사를 차 밖으로 끌어내더니 말해. 너 5분 동안 꼼짝 말고 있어. 리사는 일단 그러겠다고 했지. 근데 남자가 그 길로 어딘가로 향하는 것 같더라고. 발자국 소리도 점점 멀어지고. 그러다 잠시 후 부릉 차 시동 거는 소리가 들려. 이 남자는 그렇게 떠나버린 거야. 당시 리사는 좀 혼란스러웠어. 당장이라도 도망가고 싶긴 한데 일부러 속이려고 이러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에 아직은 무섭잖아. 그래서 꼼짝도 못하고 그 자리에 가만히 얼어붙어 있었었지. 그러다 몇 분쯤 흘렀을까? 리사는 용기를 내서 26시간 동안 자기 눈을 가리고 있던 그 천을 살짝 풀고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펴보는데 주변은 고요해. 거기는 무슨 주유소였는데 주위에 아무도 없더라고. 이때부터 리사는 필사적으로 할머니 집을 향해서 뛰기 시작했어. 한 20-30분 정도 달리고 나서 겨우 집에 도착한 거야. 리사는 막 울면서 문을 두들겼지. 하지만 문이 열리고 모습을 드러낸 건 잔뜩 화가 난 할머니의 남자친구였어. 리사의 머리채를 막 끌고 들어오더니 그동안 어디 있었는지 막 캐묻기 시작해. 그래서 리사는 자기가 납치를 당했고 죽을 뻔했는데 겨우 도망쳐 나왔다고 그동안의 일을 전부 말하는데 할머니와 남자친구는 전혀 믿어주지 않았어. 보니까 리사가 사라졌던 26시간 동안 할머니가 경찰에 실종신고를 하기는 했는데 경찰이랑 할머니 모두 그냥 단순 가출일 거라고 생각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진 않았더라고. 야, 뭐 이렇게까지 매정하냐. 어쨌든 애가 돌아왔으니까 할머니는 손녀가 돌아왔다고 경찰에 연락을 하게 돼. 그러면서 애가 자꾸 자기가 납치됐다고 거짓말을 한다. 뭐 이랬지? 일단 경찰은 확인차 리사의 진술을 들어보기로 했어. 리사는 자신이 당했던 범행에 대해서 모든 걸 진술했지. 그 범인의 차부터
집의 대략적인 위치까지 기억해뒀던 그 모든 것들을 풀어놨는데 경찰의 반응이 미지근한 거야. 사실 너무 침착한 태도로 하나하나 상세하게 설명하는 그 리사를 보고는 그녀가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했던 거지. 경찰이 보기에 리사가 진술에 있어서 믿기 어려울 정도로 침착했고 또 구체적이었거든. 심지어 눈이 가려진 상태였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 모든 걸 기억하지? 싶은 생각에 그냥 거짓말하고 있나 보다 판단하고 넘어가려고 했던 거야. 그런데 이때 그 진술을 주의 깊게 듣는 형사 한 명이 있었어. 레리 핑커천. 성범죄 전담반의 그 형사인데 들어보니까 리사의 진술이 일관성이 있었었고 이게 거짓말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한 거지. 그래서 일단 리사의 사건 파일을 FBI로 전달하면서 사건 관련 수사가 겨우 시작됐어. 그리고 며칠 뒤 리사는 그냥 집에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마침 요즘 연쇄살인 사건으로 완전 난리였거든. 근데 이번에 또 다른 여성의 시신이 발견되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 근데 순간 납치범의 말이 떠오른 거야. 야, 다른 여자들도 다 당했어. 혹시 이거? 리사는 당장 레리 형사한테 전화를 걸었고 TV에서 봤던 그 연쇄 사건의 범인이 아마도 자기를 납치했던 그 사람인 것 같다고 말을 해. 근데 사실 레리 형사도 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던 차였거든. 이후 레리는 일대에서 발생한 그 수많은 강간 사건에서 범인으로 추정되는 여러 명의 용의자 사진을 하나하나 보여주게 돼. 그리고 그걸 유심히 보던 리사가 이 남자예요. 확실해요. 한 남자를 지목한 거야. 근데 눈을 가려서 제대로 본 적이 없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확신하지? 그나마 그 짧은 갈색 머리라는 것만 알고 있었잖아. 근데 알고 보니까 당시에 리사는 사실 그 범인의 얼굴을 만져본 적이 있었어. 그때 그 얼굴의 형체를 최대한 기억하려고 했던 거지. 하지만 형사는 아직도 아리까리해. 이때 리사가 놀라운 사실 하나를 말하는데 바로 자기가 그 범인의 집에 직접적인 증거를 남기고 왔다는 거야. 범인이 그 꼭 잡혔으면 하는 바람에 화장실을 사용할 때마다 막 거울, 변기 뭐 이런 데에다가 이곳저곳에 자기 지문을 막 찍어놨었대. 와, 근데 그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기질을 발휘하지? 와, 진짜 리사가 너무 똑똑해. 자, 이젠 범인의 집만 찾으면 되는 거야. 차부터 아파트의 특징까지 리사의 진술을 토대로 조사를 이어온 형사는 드디어 그 붉은 반전 무늬가 있는 녹색 카펫이 깔려있는 아파트 한 채를 발견했어. 리사가 말해준 대로 19개의 계단을 올라갔고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다시 몇 걸음 갔지. 띵동. 이 집에 사는 사람은 바비 조롱. 리사가 지목한 그 사진 속의 그 남성이었어. 이게 완전 딱딱 들어맞는 거지. 경찰은 바로 바비를 연행했고 강도 높은 추궁을 시작했어. 그는 혐의를 당연히 부인했지만 우리에겐 증거가 있지? 그 집을 수색해보니까 화장실 거울과 변기 곳곳에서 리사의 지문이 수없이 나오는 거야. 바비도 더 이상 빠져나갈 곳이 없어. 결국 범행을 자백하는 거지. 추가 조사가 이어졌고 결국 바비는 리사를 납치 강간한 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10명의 여성을 강간 살인한 혐의까지 모든 게 낱낱이 드러나게 됐어. 와, 진짜 한 편의 영화 같지? 리사가 탈출한 지 12일이 지난 11월 16일 17살 소녀의 도움으로 미국을 공포에 몰아넣었던 희대의 연쇄살인마 바비 조롱이 검거됐어. 이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자면 그는 클라인펠터 증후군이라는 희귀병을 앓고 있었대. 이게 남성에게 X 염색체가 하나 더 있는 병인데 그러면 에스트로겐이 과도하게 생성돼서 여성에게만 보이는 2차 성징의 증상이 나타난다고 해. 예를 들어서 유방이 커지고 목소리가 얇아지는 거야. 바비는 어릴 적부터 이런 증상들을 보이면서 학교에서 엄청난 괴롭힘을 당했어. 야, 넌 남자냐 여자냐? 이러면서 애를 못 살게 구는 거지. 바비에게 이런 고통이 사회에 대한 분노로 이어졌다고 해.
그래서 여성들을 상대로 연쇄살인을 저지른 거고. 아니, 근데 이거 그냥 변명 같지 않아? 애꿎은 여성들이 왜 복수의 대상이 되냐고. 1985년 9월, 바비는 리사 납치 강간 사건에 대한 혐의와 함께 총 10명을 강간 살인한 혐의로도 사형 선고를 받게 돼. 하지만 밝혀진 게 이게 다가 아니야. 경찰은 최소 50건 이상의 범죄에 그가 연루되어 있다고 추정했었거든. 근데 마땅한 증거가 없었던 거지. 어쨌든 그때 이후 감옥에서 30년 이상을 갇혀있던 바비는 결국 2019년 65세의 나이로 마침내 독극물을 투여받으면서 사형당했어. 마지막 짜릿한 스토리가 하나 더 남아있다? 바비의 사형 당일, 앞에선 25명의 사람들이 그 현장을 지켜보고 있는데 그 맨 앞줄에 한 여성 경찰이 앉아 있었어. 그녀는 바로 성범죄 전담반 경찰이 된 리사 맥베이 놀란드. 피해자였던 리사가 경찰이 된 거야. 게다가 사건 당시 유일하게 자기를 믿어주었던 레리 형사와 같은 부서로 오게 된 거지. 리사는 자기와 같은 고통을 겪는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서 경찰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대. 레리 형사와는 현재까지도 굉장히 잘 지내고 있다고 하고. 이 놀랍도록 지혜롭고 또 한편으론 너무나 안쓰러웠던 리사의 이야기는 Believe Me, Abduction of Lisa McVeigh 영화로 제작되었어. 추후 진행된 인터뷰에서 리사는 바비를 용서했다고 언급하기도 해. 그런데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사람들이 또 있어. 바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다른 희생자들이야. 내가 그분들 사진을 가져오진 않았지만 하나같이 모두 앳된 모습이더라고. 오늘 사건은 납치된 리사가 발휘했던 용기 있는 기질과 또 날카로운 촉을 가진 레리 형사 덕분에 최소한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그 범인을 검거한 점에서 그나마 해피엔딩인 것 같아. 내가 준비한 스토리는 여기까지야. 그럼 나는 새로운 이야기로 다음 주에 찾아올게.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 메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 메이입니다. 여러분, 종종 미국 영화 보다 보면 히치하이킹 하는 장면 나오잖아요. 이거 볼 때마다 저거 너무 위험한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 드셨을 것 같아요. 오늘의 스토리는 미국 사람들도 히치하이킹이라면 아주 치를 떨게 만드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잔혹한 묘사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주의하면서 들어주세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1978년 9월, 이른 아침에 한 커플이 미국 사막에 있는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어. 뭐 룰루랄라 드라이브 중이었는데 저기 멀리서 뭔가 보이는 거야. 응? 보니까 약간 사람으로 보이는 누군가가 이쪽을 향해서 힘겹게 팔을 이렇게 흔들고 있더라고. 처음에는 너무 멀어서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었는데 점점 더 가까워질수록 커플은 아! 하고 비명을 지르고 말아. 앳돼 보이는 여자아이였는데 거의 헐벗은 상태에 온몸이 피투성이었어. 심지어 힘겹게 흔들고 있던 이 두 팔은 반쯤 잘려나간 상태인 거야. 이런 소름 돋는 모습에 커플은 너무 무서워서 이 차를 세울까 말까 망설이는데 여성이 힘겹게 말해. 제발 도와주세요. 이 여성의 이름은 메리 빈센트. 라스베가스에 살던 15살 평범한 소녀였어. 잠깐 소개를 더 하자면 메리는 7남매 중에 둘째였는데 부모님이 되게 엄격해서 평소에 많이 부딪혔다고 해. 메리는 춤도 좋아하고 댄서가 꿈이었거든. 근데 군인이던 아버지 눈엔 자유분방한 딸이 좀 탐탁치 않았었나 봐. 그 와중에 부모님이 이혼 절차를 밟고 있어서 집안 분위기도 좀 별로였었고 그래서 더 밖으로 돌아다녔던 것 같아. 그러던 1978년 9월 28일 메리는 그날 학교 땡땡이 치고 집에서 그냥 편하게 시간 보내고 있었어. 마침 그때 여동생한테 전화가 왔는데 언니 지금 아빠가 바로 집으로 가신대. 빨리 도망가. 메리 지금 학교 안 간 거잖아. 그걸 아빠한테 들키면 완전 난리 날 게 뻔하니까 일단 허둥지둥 집 밖으로 나왔어. 근데 뭐 마땅히 갈 곳이 있는 건 아니라서 그냥 동네를 돌아다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갈 데가 없어.
이때 떠오른 게 할머니 할아버지 집이야. 근데 문제는 할머니 집이 캘리포니아주, 그리고 또 자기가 사는 데는 라스베가스였거든. 이 두 곳 거리가 상당해. 또 가는 길 중간에 끝도 없는 사막이 펼쳐져 있기도 했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도망가야겠다는 그 생각만 하던 메리는 결국 히치하이킹을 해서라도 그 할머니 집에 가기로 마음을 먹어. 물론 이게 너무 위험하지. 근데 1978년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개인 자동차가 막 대중화되어 있질 않다 보니까 뭐 히치하이킹 하는 게 좀 흔했다고 해. 그래서 메리도 그렇게 쉽게 결정을 했던 거고. 어쨌든 메리가 남쪽이라고 써있는 그 팻말을 들고 서 있었고, 또 근처에 메리처럼 히치하이킹 하던 그 두 명이랑 같이 도로변에 서 있었어. 바로 이때 파란색 밴 한 대가 점점 속도를 늦추더니 그 셋 앞에 멈추더라고. 운전석에는 한 노인 한 명이 타 있었는데 자기를 로렌스 싱글턴이라고 소개했어. 그러면서 자기가 태워줄 수는 있는데 아쉽지만 자기 차에는 딱 한 사람만 탈 수 있다는 거야. 엥? 근데 이상해. 그 차 안을 보니까 뒷자리에 짐이 하나도 없고 텅 비어 있었거든. 근데 왜 한 명만 탈 수 있다는 거야? 너무 수상하잖아. 그래서 그 메리 말고 나머지 두 사람은 자기는 그냥 뭐 다른 차 타겠다 이러면서 거절을 했지. 하지만 그 당시 메리는 너무 지쳐 있었어. 그래서 그냥 천진난만하게 자기는 타겠다면서 그 로렌스의 차에 오르게 된 거지. 이게 비극의 시작이야. 메리는 물론 그 낯선 차에 탄다는 게 좀 불안한 마음이 들긴 했었는데 로렌스가 노인 같기도 했고 또 주절주절 자기를 소개하는데 뭐 자기가 뭐 상선 선원이고 메리랑 비슷한 또래의 딸이 있다고 하더라고. 그 대화를 하다 보니까 마음이 한결 놓였고 잠시 후 긴장이 풀렸는지 메리는 창에 머리를 기댄 채 잠에 들어버렸어. 그러다가 얼마 후 도착했나 싶어가지고 눈을 떴는데 창문 너머로 보이는 그 도로 표지판에 네바다라고 써있는 거야. 이건 방향이 잘못된 거잖아. 순간 위협을 느낀 메리는 조수석 앞에 있던 날카로운 막대기를 들고 막 위협했어. 그랬더니 로렌스가 의외로 이게 그냥 초행길이라 좀 실수한 거라고 그러더니 바로 차를 돌려서 다시 캘리포니아 쪽 고속도로로 운전을 하는 거야. 이미 그때는 해가 질 무렵이었어. 그렇게 또 한참 가다가 돌연 로렌스가 화장실에 가야 한다면서 근처에 인적이 드문 도로에 잠깐 차를 세우게 돼. 로렌스가 차에서 내리고 메리도 차 안이 답답해가지고 바람이나 쐬자 하려고 잠깐 내리는데 그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자기 운동화끈을 고쳐 묶어야겠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신발끈을 묶으려고 허리를 숙인 순간 누군가가 그녀를 향해서 막 뛰어오는 소리가 들렸고 팍 하고 뒤통수를 세게 맞으면서 그대로 쓰러져 버려. 이때 메리의 눈앞에 흐릿하게 로렌스가 망치를 들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 심지어 이미 쓰러진 그녀를 망치로 계속해서 폭행하는 거야. 잠시 후 거의 정신을 잃은 메리를 로렌스는 차 뒷좌석에 밀어 넣었는데 메리는 이미 손이 결박당해서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는 상태였어. 제발 살려만 주면 오늘 일은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겠다고 애원했지만 로렌스는 15살 소녀를 겁탈하고 말아. 이후 그는 그녀를 뒷좌석에 싣고서 다시 어딘가로 향했고 그렇게 다음 날까지 차는 멈추지 않고 数킬로미터를 달렸어. 그러다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무슨 협곡 근처에 차를 세우더라고. 이때 로렌스는 메리한테 컵 한가득 술을 따라주면서 자기한테 복종하라고 막 이 술 전부 마시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하기 시작해. 두려운 마음에 메리는 술을 다 마셔버렸고 또 정신을 잃고 다시 기절해버렸어. 그리고 여기서 또다시 로렌스한테 끔찍한 일을 당하고 말아. 시간이 흐르고 메리가 겨우 정신을 차렸는데 이번엔 어딘가로 끌고 가고 있더라고. 그 거칠거칠한 흙바닥에 막 얘를 끌고 가는 거야. 그러다가 갑자기 로렌스가 걸음을 멈추더니 차에서 공구상자를 들고 왔어. 그러더니 대뜸 자유로워지고 싶어? 이렇게 묻는 거야. 근데 메리가 뭐라고 답할 새도 없이 갑자기 도끼를 꺼내더니 그녀의 왼팔을 힘껏 내리쳤어.
메리가 비명을 지르면서 저항했지만 이미 팔은 잘려나가 버렸어. 게다가 로렌스가 한 번 더 도끼를 휘둘렀고 그렇게 나머지 오른팔도 잘려나가게 돼. 로렌스는 메리의 그 두 팔을 절단한 후 만족스러운 듯이 웃으면서 한마디를 던져. 너는 이제 자유야. 그러더니 그녀를 9m 아래의 절벽으로 확 밀어버렸어. 그 협곡은 지나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 그러니까 범행을 은폐하기에 딱 적합한 장소인 거지. 그의 범행은 메리의 추락과 함께 저 아래로 사라졌어. 로렌스는 유유히 그 현장을 떠났지. 하지만 메리는 살아있었어. 근데 두 팔이 잘렸고 또 추락하면서 뼈가 다 부러진 거야. 죽기 직전까지 갈 만한 너무 심각한 상태인데다가 메리의 의식마저 점점 흐려지고 있었어. 근데 이때 자기가 여기서 죽고 로렌스가 도망치게 되면 너무 억울하잖아. 순간 메리는 무조건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죽기 살기로 여길 벗어나자고 다짐하게 돼. 일단 출혈부터 막아야 됐어. 그래서 그 절단된 팔 위에 흙을 덮었지. 우리는 상상도 못하는 그 끔찍한 고통이 밀려왔는데 일단 살아남자는 그 일념 하나로 꾹 참았어. 그리고 그 피와 근육이 더 이상 빠지지 않도록 팔을 높이 들어 올린 상태로 9m나 되는 절벽으로 오르기 시작해. 두 팔 없이 다리만으로 절벽을 오르는 건 몸의 중심을 잡기도 어렵고 보통 일이 아니었어. 심지어 해도 점점 지고 있었고. 메리는 그 가파른 절벽에서 엎어지고 일어나고를 반복하면서 길고 긴 사투 끝에 마침내 위로 올라올 수 있었어. 이젠 도로만 찾으면 살 수 있다는 그 희망이 생겼지. 그래서 찻소리가 나는 곳을 향해서 한참을 걸어갔지만 워낙 여긴 협곡 한가운데라 다니는 차가 없어. 그렇게 5km를 하염없이 걸었는데 저기 멀리서 다가오는 그 차 한 대를 발견했고 마침내 구출된 거야. 병원에 도착한 메리는 즉시 경찰에 이 범행 사실을 알렸지. 메리가 로렌스의 얼굴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서 경찰은 빠르게 몽타주를 제작했고 그렇게 배포했어. 얼마 후 우연히 이 몽타주를 보게 된 그 로렌스의 이웃에 신고가 들어오면서 사건이 일어난 지 열흘 만인 1978년 10월 9일 로렌스를 극적으로 검거하게 돼. 경찰은 그의 집안에서 메리의 것으로 보이는 그 옷가지들을 증거로 찾아내면서 그가 범인임을 확신했고 사건으로부터 6개월 정도 지난 1979년 3월 29일 로렌스의 재판이 열렸어. 메리는 너무나 두려웠지만 용기를 내서 그의 범행 전부를 증언했고 결국 로렌스는 살인미수, 강간, 그리고 납치까지 총 7가지 범행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지. 그런데 최종 판결을 들은 그 법정 안의 모든 사람들은 크게 분노했어. 당시 로렌스의 죄목에 따른 캘리포니아의 법정 최고형은 겨우 14년이었거든. 그래서 그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로렌스는 겨우 14년만 감옥에 가는 거야. 게다가 더 섬뜩한 부분이 있어. 재판이 끝나고 로렌스는 자기 앞을 지나가는 메리에게 조용히 말했어. 죽을 때까지 너한테 복수할 거야. 이렇게 막 겁을 주는 거야. 실제로 로렌스는 수감되어 있는 동안 그 메리의 변호사한테 몇 번이나 그 협박 편지를 보내기도 했었대. 메리가 얼마나 무서웠을지 나는 감히 상상도 되질 않아. 그렇게 범인은 잡혔지만 과연 이 사건이 끝났다고 할 수 있을까? 우려했던 일은 결국 현실이 되고 말아. 1987년 4월 로렌스가 복역 8년 만에 모범수라고 가명을 받아서 가석방을 하게 된 거야. 로렌스는 출소 후에 한동안 이곳저곳 떠돌면서 살다가 자기 고향인 플로리다에 간신히 정착했다고 해. 출소 소식을 들은 그 메리는 그날부터 두려움에 잠을 이루지 못했어. 안 그래도 그 히치하이킹 사건 이후에 트라우마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그 석방 소식을 들은 이후에 메리는 아예 그 버려진 조유소 건물에서 은둔 생활을 하기도 했었대. 그렇게 시간은 흘러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이 사건은 점차 잊혀져 갔어. 그러다 10년 정도 흘러서 1997년 2월 19일이었는데 플로리다에서 끔찍한 살해 현장을 목격했다는 신고가 들어온 거야. 곧이어 경찰이 출동했고 강제로 문을 열고 그 문제의 집에 들어가 보니까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져 있었어. 칼에 든 로렌스가 나체 상태의 여성을 마구 찌르고 있는 거야. 그 여성은 록산 헤이스였는데 경찰이 갔을 때 이미 사망한 상태였어. 그녀는 새 아이의 엄마이자 매춘부였는데 로렌스는 록산이 약속된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무참히 살해했다고 하더라고. 그렇게 로렌스는 다시 법정에 서게 돼. 그리고 재판이 시작될 무렵 한 여성이 증언대에 오르는데 그게 바로 첫 번째 피해자 메리였어. 그녀의 첫 마디는 저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저 사람에 의해서 팔이 잘려졌습니다. 메리는 로렌스가 얼마나 잔인한 사람인지 그리고 왜 이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당해야 되는지 눈물로 호소했어. 사건 이후 집 밖을 나서는 것조차 힘들어하던 그녀는 피해자 록산의 안타까운 죽음을 위해 한 번 더 용기를 냈던 거야. 메리의 증언과 그의 잔인한 살인 행각에 배심원들은 크게 분노했고 법정은 로렌스에게 결국 사형 선고를 내리게 돼. 메리의 발언은 큰 지지를 얻었고 로렌스 싱글턴 사건은 미국 형사사법제도의 오류의 상징이 되어버렸어. 그리고 모든 신문사의 헤드라인으로 뜨기 시작해. 캘리포니아주는 강력 범죄에 대한 형량 연장뿐만 아니라 조기 석방을 막는 싱글턴 법안을 발의했고 사람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게 됐어. 그리고 주 당국에 의해 마침내 입법됐고 2001년 로렌스는 수감 중에 암으로 74세의 나이에 사망하게 됐어. 가해자는 사라졌지만 피해자의 고통은 전부 사라질 순 없겠지. 댄서를 꿈꾸던 15살 소녀 메리는 두 팔을 잃고 그 꿈을 포기하고 말았어. 하지만 같은 고통을 겪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현재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현재 메리는 범죄 피해자 희생자들의 권리를 지지해주는 피해자 옹호자이자 또 예술가로서 활동을 이어오고 있대. 아무리 범죄자에게 가혹한 형량이 내려진다고 한들 피해자가 잃어버린 삶을 되돌릴 순 없어. 그렇다 보니 제대로 된 법의 심판만이 그들의 억울함과 불안함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는 거야. 우리도 범죄자의 그 극단적인 잔인함에 주목하기보다는 피해자들의 아픔에 더욱 신경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내가 준비한 스토리는 여기까지야. 오늘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두 팔이 다 잘리고 또 그런 고통을 겪었는데도 끝내 극복하는 그 메리를 보고 정말 느낀 점이 많아. 과연 나라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네. 여러분 생각은 어때? 댓글로 의견 남겨줘. 그럼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메이였습니다.